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언급한 대로 여당의 악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야당에게는 좀 국민들의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국민의힘을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힘을 참 안 써요. 뭐 하여튼 그런 느낌에다가 안 쓰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 자중질환의 모습도 보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갖다가 완전히 아직은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나 얘기하는 거지 뭐 후보자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 변화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비판입니다. 네, 한간에서는 이 민주당이 야당복이 상당하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의 힘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야당 만났다 이런 얘기 맞아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만나게 해주시죠. 네.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에 지금 네. 한계가 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번에 이제 경선 준비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따져보니까 처음이 아마 당 상징색 문제 때문에가 좀 불거진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이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나도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또 당내에서는 아니 혼자만 찬성하시냐 아하. 이런 분위기가 조금 또 노출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터진 게 아마 재보궐 경선준비위원장 문제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가시화된 것 같고 또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그 당무감사를 좀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피해 숙청을 할 것이다. 숙청을 할 것이다. 네,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하는 당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뭔가 변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좀 표면화된 것 같습니다. 참 가만 보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리더십이 끝난 건지 아니면 당내 이 세력들이 좀 흔들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형적인 흔들기라고 흔들기다. 보고요. 당무감사는 결국 현직 당협위원장을 바꾼다는 것인데 네. 원내 인사, 현직 의원들은 바뀔 일이 거의 없고요. 그러면 원외 인사를 바꾼다는 것인데 지금 원외 인사를 바꿀 때는 결국은 김종인 사람을 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경쟁력이 없는 사람을 배제시키는 공정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밀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 정치를 네 부류로 나누는데 주류의 주류 정치인, 어허. 주류의 비주류 정치인, 비주류의 주류, 비주류의 비주류의 비주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기존의 민주당에서 비주류의 주류였죠. 비주류의 주류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주류 원래 구성하고 있었던 동교동계 인사는 아니었으나 흔히 말하는 이제 국감 스타로 발돋움하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비주류의 주류였습니다. 이렇게 전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주류의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파워게임을 하려면 결국 주류 대 비주류가 맞붙어야 되는데 아하. 이 싸움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자, 김종인 위원장은 비주류의 주류다라고 표현했는데 자연스러운 정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오히려 또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단 한마디도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하고 좀 안 어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앞서 말씀하신 여러 사례들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뭐 해명 아닌 제가 대신 해명해 주세요. 네. 제가 뭐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니까 아니, 해명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비슷? 같은 당이잖아요. 아니, 같은 당이면 같은 당이지 비슷한 거 뭡니까? 아니, 저는 뭐 어디 뭐 다른 게 뭐 닮았다는 게 아니고. 경제 3법 관련해서는 뭐 특히나 더 정책이나 법안에 관련해서는 다른 목소리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최근에 그 경제 3법 관련해서 뭐 김진표 의원이라든가 이제 뭐 경제 관료 출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이것이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의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은 오히려 나올수록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다. 네, 자, 이해는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준비위원장이 바뀌었어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내정됐다가 김상훈 위원장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식으면 못하죠, 비대위라고 말했던 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좀 외부 인사로서 이 당에 왔을 때 예.
한계를 느낀 게 아닌가.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터진 게 이번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게 생각을 해보시면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친박이라고 봐도 그렇죠. 되죠. 예, 무방하죠. 친박계 인사인데 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내년에 보궐선거거든요.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솔직히 비대위가 글쎄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인데 네. 여기에서의 경선준비위원장을 친박계 인사를 앉히게 되면은 아 이거 도로 친박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여기서 밀리면은 안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개혁 작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위기 의식 때문에 그래서 바꾼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내 역학 관계를 따지면요. 바꿨는데 그렇게 네. 사태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황당한 질문을 우리 황 부대변인한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랑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식사하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황당하네요. 어디로 황당하네요. 갑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어디로 황당한 갑니까? 질문이네요. 어디로 갑니까? 아, 셋이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매개체가 싫어해. 매개체가 되어서 아니 싫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매개체가 되어서 같이 보도록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이게 답을 못할 정도면 아, 그러니까 왜 또. 그죠? 원래 비대위원장한테 가야 돼. 저라면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문제 대단한 사람이 있네요. 아닙니다. 저는 원내대표한테 가겠습니다. 임기에 보장이 됐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종인 효과는 혹시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여전히 유효할 유효하다. 것이라고 네. 볼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당을 다 잡는 계기가 됐었고요. 뭐 공정경제 3법이라든지 본인 이건 수건 사업이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정쟁. 사실 오랜만에 정책적으로 여야가 붙었어요. 네. 이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근데 지금 정강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사회적 담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5.18 관련돼서도 전향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소모적인 논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비대위라는 것 때문에 좀 과대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인 당대표와 다르게 비대위가 들어서면 뭔가 한순간에 좀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더 갖게 되는데 아직까지 지지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비대위라는 건 말 그대로 비상의 상황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비대위 네. 출범한 지. 이러면서 약간은 조금은 뭐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는 인식보다는 당대표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보궐선거까지 맡겼고 또 현실적으로 그 이외에 대안도 그렇죠.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고 대안이 그-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빼고는 그럼 누가 그러면 이 조호영? 당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조호영?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안 된다. 왜냐면 어렵다. 저도 이제 취재원이시기 때문에 네, 어렵다. 예. 예. 그래서 대체제가 있다면은 바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 않기 때문에 대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군요. 네, 쭉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했을 때 지지율이 좀 올라가서 민주당을 뭐 역전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안 좋아요, 지지율이. 이 여당은 악재가 계속 있는데 야당이 반사이익을 전혀 못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한테 다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역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요. 예. 이 대선 후보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현재 당내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당내에 만약에 있었다라면 이 사람이 치고 나왔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치고 나올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외에서 찾아야 되고 당 밖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당 밖에 유력 후보군 몇몇이 거론이 되긴 하나 네.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본인 개인의 문제라든지 곧바로 정치권에 복귀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사람을 믿고 따르겠다. 사실 결국은 아무리 정당과 정책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과 정책을 이끌 사람이 사람이거든요. 대권 후보가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아직 2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권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3위권에 유효한 후보가 없습니다. 그것이 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솔직히 좀 안타깝죠. 왜냐면은 뭐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저는 진보와 보수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가 자체가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이 1위, 들거든요. 2위가 어쩌면 좀 민주당 쪽 그렇죠. 후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쪽으로 굉장히 편향된 싸움이 되거든요. 네. 이러면은 사실은 민주당도 어느 순간 동력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상태.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대요.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모습. 그동안도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어떻게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오르는 이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뭐 윤미향 의원 사건부터 해서 이상직 의원, 김홍걸 의원, 뭐 추미애 아들 의원 공무원 피격 다 좋습니다. 사실은 뭐 다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너희가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달랐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저희는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특검, 국정조사 뭐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 뒤에 대안으로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선 솔직히 좀 부족했다고 보고 아하. 또 하나는 예전에 한번 지지율 조사에서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네. 민주당이 한 30% 가까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건 상대방을 절대 안 찍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지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일 수도 있지만 네.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국민의 30%는 절대로 국민의힘을 찍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비호감도를 낮추는 게 문제고 네. 아직까지도 사실은 탄핵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극우 이미지, 그리고 꼰대 이미지 이런 비호감도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게 지지율 상승하고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정말 냉철하게 비판, 당에 대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꼰대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오늘 것도 그래서 라이더 복장을 입으신 거예요? 양복 입었다고 꼰대라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다 꼰대입니다. 다음 주부터 입고 오겠습니다. 당에 계신 꼰대들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좀 젊게 입고 왔다, 편하게 입고 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이 지금 인적 쇄신도 하고 하려고 특별 당무감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인적 쇄신이나 특히 이른바 극우, 태극기 세력, 결별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비대위 차원에서 사실은 당내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가장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카드가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입니다. 아. 사실은 그 전에 비대위에서 임명진 비대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탈당한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협위원장 교체로 이어졌고요. 김병준 비대위에서도 사실은 그때 당무감사를 통해서 대거 이제 뭐 국민 오디션도 도입하고 하면서 맞아요. 당협위원장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전과 다른 거는 이제 원외만 한다는 거. 원외만. 국정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당내 사기 문제에서도 사실 지난번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애써서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이거든요.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총선 끝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책임을 물어서 교체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을 것이고 다만 뭐 국민적 무리를 빚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평가를 하겠죠. 제가 보니까 이번에 당무감사 평가서가 그전과는 다르게 객관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계량화를 좀 하겠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순위를 매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계량화를 해서 좀 면밀하게 보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뜻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기준에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당무감사를 앞두고도 이 당내 내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일례로 그 추석 앞두고 굉장히 부적절한 현수막 걸었다가 문제가 됐던 이 김소연 대전 유성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자진 사퇴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2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고 그래요.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뭐 이렇게 전화를 계속해서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나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해봤습니다. 예. 그 김종인 위원장이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냐. 그 뭔가 앞두고 자신의 사람을 당내에 계속 이제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상상력이 너무 과대망상인 건가요? 요거는- 지나친 상상력일까요? 이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이 이제 추석 때 그렇죠. 걸렸었죠. 이제 달림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고 영창이 이제 감옥을 상징하는 것이냐 두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이 단어는 이 유튜버 가로세로 연구소가 만든 노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 기존 지지층 말고 흔히 말하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버 가로세로 연구소와 친한 사람인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든다면 당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저는 정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소연 당협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친다라면 자기 사람 심기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국민의힘이 쇄신책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호남 끌어안기입니다. 맞습니다. 그 예로 이 김선동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호남 출신의 이 정양석 전 의원을 내정을 했어요. 네. 그 이렇다 보니 호남 끌어안기가 이 본격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 이 호남 출신의 사무총장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혹시 전에도 있었습니까? 찾아보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초에 호남도 방문을 했고요. 또 5.18 단체를 만났습니다. 5.18 법안, 야, 민주당과 함께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지난 시간 우리 얘기했던 공정경제 3법도 내부 반발이 있었잖아요. 5.18 법안, 과연 내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예전하고 틀리게 크게 막 반대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과거보다 대부분 제가 만나본 의원님들은 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법들이 5.18 역사의 어떤 아픔을 치유하는,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쓰여져야 된다는 데나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때 정운천 의원이 본인이 좀 혹여라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저는 뭐 이거 단순히 이 법을 찬성하느냐 마느냐 가지고서 뭐 호남을 생각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법들 지금 한 3개 정도 되는데 이 법들이 실제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호남 분들을 어떤 그 5.18로 인해서 아픔받는 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엔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5.18은 재론의 여지 없는 숭고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8선이죠. 가장 높은 다선 의원이죠.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고 논란이 없어야 되고 논란이 있다라고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이 논란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저는 중도 외연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모적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위기의 배경에 대권 주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꿈풀이가 보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도 좀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못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뭐 안 찾을 대권 못 찾을 것도 아니고. 근데 일각에서는 혹시나 본인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 찾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일각입니다. 제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일각에서 그런 본인이 왕꿈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꿈틀거리신다고 이렇게. 이상돈 전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인터뷰에서 했어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누가 되더라도 29%에서 30%는 기본으로 전제를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걸러야 할 후보는 걸러야 된다.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다시 등장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지난 선거에서 사실 한번 안 된다라고 정평이 됐는데 판가름이 났는데 또 후보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니 5년 동안 뭐 했지?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무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 정도는 걸러야 된다고 보고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장 사퇴 이후에 당내 당대표 선거 20대 종로, 21대 광진 다 낙선했어요. 정책적 담론, 오세훈이 꿈꾸자 하는 정책 아직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김종인 위원장 생각이 똑같네요. 아니, 그래서 이 두 후보 정도는 빼야 된다. 빼고 이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좀 애매해요. 뭐 지금 말씀 보면 뭐 나왔던 사람은 안 되고 나이 많으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욕심이 전혀 없을까요, 김 기자님? 저는 충분히 욕심이 있을 것이고 이분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17년 그 대선 때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가 그때 좀 유리하다고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 출마를 했었거든요. 비록 드랍을 하셨지만 이번에도 이거 경제민주화 내 평생의 꿈인데 이건 정말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 다만 연세가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 80세시거든요. 가장 많으시죠. 근데 2년 후면은 또 82세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괜찮겠냐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지 말아야죠. 연세가 많으니까. 그래서 연세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언제든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가능성 혹시 없다고 여쭤봤어요 생각하고요. 혹시 한 번이라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까? 본인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까? 뭐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괜히 물어봤습니다. 네. 자, 결국 국민의힘 또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성공하려면 결국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곧 있을 재보궐선거. 특히 많은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윤희숙 의원, 뭐 조은희 서초구청장, 또 김선동, 오신환, 뭐 지상호까지 많이 이제 되는데 이렇게 후보들이 많이 나선다는 게 어떤 뜻인지 궁금해요. 뭔가 굵직한 후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서는 건지 어때요? 저는 뭐 오히려 절박함,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는 절박함, 절박함.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전 네. 선거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시장과 대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물들끼리 만약에 후보를 낸다면 붙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전보다는 해볼 만하다. 그리고 워낙 지금 뭐 보궐선거를 유발한 책임론 아니면 이제 부동산 이슈, 특히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 부동산 시민 이슈에 좀 많이 민감한데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네요. 여성 후보가 나오는 것이 여든 야든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윤희숙, 조은희 네. 구청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니까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성추행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다음 차기 서울시장은 여성이 하는 게 그래도 좀 좋지 않겠냐. 네. 그리고 또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성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윤희숙 의원 이분은 초선인데 왜 거론이 되나 봤더니 저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동 검색어에 서울시장이라고 뜨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많이 검색해보는 거 많이 검색해본다는 얘기죠. 본인이 많이 네. 해도 되나요, 그게? 네, 뭐 저도 제가 검색하면 많이 하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많이 본인 하고 얘기는 너무 올라가는 많이 검색해야 돼. 네, 그렇기도 하고 여당에서는 또 박영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네. 여성 후보가 나오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성이 당선된다면 여성이 남성에 대한 성추행은 반드시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진 않은 거예요. 여성도 할 수가 범죄는 있습니다. 범죄로 네. 받아볼 뿐이고 성별의 네.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반에 민주당 후보 그 어떤 후보가 들어가더라도 비난을 받을 겁니다. 왜 당신들의 잘못으로 당신 정당의 잘못으로 지금 이제 이 보궐선거가 일어났는데 무슨 낯짝으로 지금 출마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받을 텐데 이 비판이 전체 선거를 뒤흔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임차인입니다. 그 발언을 잘했다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자리가 그 한 번의 발언으로 얻어질 수 있는 자리인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오히려 경쟁력 있는 후보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행정력을 인정받지 행정력이 않았습니까? 있으니까. 지난 2018년에 그 구청장 선거를 모두 민주당이 휩쓸었을 때도 유일하게 또 당선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적합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권은요? 지난번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참전했다가 3위로 낙선한 우상호 의원 우상호 공개적으로 이제 의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네. 여기에 박용진, 박주민 의원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낙선 이후에 다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정책적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공부가 이어지면은 이 공부 끝에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저는 좀 다크호스로 보는 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박용진 의원요. 네, 유치원 3법이나 이런 것 통해서 사실은 어떤 30대, 40대 자식 가진 부모들에 대해서 약간 더 호감도가 높고 약간은 좀 소신 발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나오는 게 좋다. 좋다는 게 아니라 다크호스를 꼽자면 박용진 의원이 전략적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 제일 해볼만 하다 제가 싶어서 머리를 쓰면 박용진 의원이 나오면 좀 더 좋은 이가 나가 쓰길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주 제가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왜 변호사님 머리를 쓰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이 말이 양쪽 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